개막 후 첫 한 달의 일정을 소화한 KHL, 그리고 개막 첫 주가 지나간 NHL,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리그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NHL 2018-2019 새 시즌이 지난주에 개막했는데요. 개막 첫 주, NHL에서는 각 팀별, 각 선수별로 어떤 희비가 엇갈렸을까요? NHL 핫앤낫 올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안양 한라와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국내 세 팀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6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67회입니다. 10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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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목요일인데요. 지난주 주말이죠. 10월 6일부터 쉼없이 이 아시아리그와 NHL도 개막했고 경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장 오늘도 저녁에 또 고향 하이원 오지이글스전 촬영을 가신다고 하죠? 예, 오지이글스가 지난번에 지진 때문에 일정이 변경이 돼서 보통 일본 팀이 이제 한국 원정으로 오면 6연전으로 해서 한 번에 딱 와서 한 번 하고 다 하고 가는데 오지이글스는 이제 스케줄 조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오게 됐는데 그 첫 번째 한국 원정이 오늘 내일 하이원과 2연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좀 쉬나 했더니 또 쉬지를 못하게 됐고, 그거 목요일 금요일 끝나면 또 토요일 일요일에 안양에 네. 크레인즈와 안양할라 2연전. 보니까 그 5일에는 그 정기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저는 동아리 경기만 찍었었는데 그때부터 9일 열흘 사이에 9경기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쉬운 일정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현수 기자님도 NHL 개막하니까 경기 많이 보시느라고 또 아시아리그까지 다 챙겨 보시느라고 KHL도 또 엄청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야. 그렇죠. 시간이 하루 종일 진짜 마음 먹으면 볼 수 있는 지금 흐름이 됐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시차 따라서 가면은 라이브로 다 볼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이스턴 타임 NHL 시간이 9시쯤 8시 9시쯤 시작을 하면은 그때 시작하면은 이제 퍼시픽 타임 게임 끝나는 시간 하면은 진짜 오후 한 2시 3시쯤에 맞아요. 그럼 그 정도 끝나면은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아시아리그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 끝나면은 또 바로 KHL입니다. 맞아요. 밤에는 또 KHL. 밤 11시부터 또 시작이 돼요. 밤은 언제 잡니까? 네. 그러면은 다 라이브로 볼 수 그게 있어요. 끝나면 또 이제 오전 3시, 4시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북미 쪽 휴일이 겹치잖아요. 북미 쪽 휴일 겹치면은 낮 경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새벽 2시, 3시부터 시작해요. NHL.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좀 피곤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보니까 어제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또 휴일이었잖아요. 한글날. 그래서 한글날 휴식하고 다음날 야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많은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봐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아무도 경기 안 보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안 볼 수도 없고 피곤하지만 잘 달려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167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NHL 개막이 느껴지네요. 댓글, 팟빵 댓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램쿨하스님, 간만에 댓글 답니다. 외국도 다녀오고 그동안 바쁜 일이 있으셨나봐요. 이현석 기자님 시즌 프리뷰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NHLTV 결제 문자 받고 나서 이제 시즌이 시작되려나 했다가 프리뷰 들으니까 정말 시즌 성큼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네요. 퍼시픽 프리뷰를 들어보니 올해도 캐넉스는 루키들을 크는 재미로 봐야겠구나 싶네요. 지난 시즌엔 베서 보는 재미에 쏠쏠했는데 올해는 패터슨이 그 계보를 이어나가길 바라봅니다. 날씨 쌀쌀하다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인사까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5,000캐시를 165회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Y더맨님 또 오셨어요. 이제서야 안양한라 개막 2연전 후기 올려봅니다. 역시나 안양 경기가 있을 때면 늘 현장에 계시는 분이시죠. 빌 토마스 선수
말로만 들었었는데 활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역시나 대단합니다. 이런 뛰어난 선수와 또 한 시즌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매경기 직관할 때마다 결과에 상관없이 즐거울 것 같네요. 힘찬 PD님 계시는 곳이 가운데였는데 또 못 알아봤네요. 크크. 다음에는 꼭 아는 척 하겠습니다요. 하셨고요.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를 가셨다가 유리그라는 대회를 접하셨나봐요. 우리나라 대학 하키도 장기 레이스 리그전 방식의 대회가 생기나 봅니다. 이게 어떤 대회인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떤 대회인가요? 최근에 이제 일정 변경된 내용들이 이제 협회 공지를 통해서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유한철배 대학부 경기랑 대학 선수권이랑 코리아 리그가 없어지고 그 유리그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학 경기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그렇게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농구나 배구,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대학 연맹이다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유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 대학부 아이스하키 경기들도 유리그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기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는 보니까 그 세 개 대회 합친 거랑 경기 수가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랑 뭐 챔피언 결정전까지 하면은 더 늘어난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홍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도가 되고 변화하는 게 어딥니까? 예. 좀 차츰차츰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경기 수가 확장이 되고 하다 보면 또 참가하는 팀도 생기겠죠. 최근 몇 년간 보면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가 생기면서 대학 농구 리그, 뭐 대학 배구 리그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이제 리그전 방식으로 홈앤더웨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상 홈앤더웨이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러한 형태로 유리그라고 해서 대학 아이스하키도 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고려대 광운대에서는 당연히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목동에서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선악이나 안양 경기장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대구에서도 경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구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협회 홈페이지에 일정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셨다가 근처에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12일부터 내일이죠. 예, 방송 나가는 시점이 아마 내일이 될 텐데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목동에서 시작이 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Y더맨님이 165회, 166회 각각 5,000캐시씩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주말에 안양 오시면 아는 척 해주세요. 네. 네, 안양 가깝다고 하니까 툭 한번 쳐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후원 감사드립니다. 램쿨하스님 댓글이 또 있군요. 드디어 NHL 개막했네요. 개막 이후에 대신 달아주신 댓글인 것 같아요. 캐넉스 첫 경기 캘거리 5대2 잡고 신선한 출발을 보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 초반 러시하다가 언제쯤 힘이 빠질지 궁금하네요. 프리시즌에서 큰 두각을 보여주지 못하던 기대주 엘리아스 패터슨 선수가 시즌 팀 첫 골을 데뷔골로 장식, 어시스트까지 추가, 팀 승리 견인했습니다. 듬직하네요. 캐넉스한테 큰 거 바라지 않고 베서, 패터슨 같은 젊은 선수들 크는 재미 시즌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셨고, 플라이카미님도 같이 의견 주셨어요. 패터슨 선수 활약이 기대된다고 댓글 주셨고요. 패터슨 이 선수 물건이네요 라면서 또 패터슨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 분이 나눠주셨어요.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페테르손 선수는 진짜 백입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캐넉스가 정말 잘 드래프트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래도 또 팜에는 또 그리고 조나탄 달린 선수도 있어요. 이 선수도 이전에 오타와에서 트레이드로 알렉산드르 비러 선수를 이제 보내고 받아온 선수인데, 이 선수 상당히 괜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캐넉스 공격은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면 캐넉스 공격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넉스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뭐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올 시즌에 이 선수를 통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램클라스님이 166회에도 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있습니다. 베이거스와 필라델피아 개막전 다시 봤는데 이렇게 완패할 팀이 아닌데 5대2라는 스코어를 보고 의아하다 못해 왜?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베이거스 하키를 보면서 이렇게 무기력했던 경기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워싱턴과 스탠리컵 리턴 매치인데 오늘 지금 저희 녹음하는 때 하고 있어요. 워싱턴 대 베이거스 경기. 그 전에 있는 버팔로전, 미네소타전 달라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댓글 다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따가 저기 베이거스 얘기 이현수 기자님이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본방사수 하시겠다고 하셨고, 얼마 전에 아시아리그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가 생겨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어 1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들을 봤어야 했는데 한국어 홈페이지가 생겨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도스포츠에서 찍은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들도 같이 올라와 있네요. 꾸준히 관리돼서 한국에 있는 하키 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한국어 홈페이지. 요거. 예, 홍보는 뭐 안 되고 있는데요. 예. 홍보해야죠. 이제 아직 이제 이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 아직 보강해야 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예,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예, alhaki.kr로 가시면은 이제 기존 홈페이지는 alhaki.com이잖아요. 예. COM이랑 JP 두 개입니다. 네, 일본어 버전은 이제 JP고 한국어 버전은 KR로 들어가시면은 예, 저희 영상도 걸려 있고 뭐 한라 영상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경기 기록 그다음에 뭐 기사나 뭐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어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lhaki.kr 많은 방문과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쇼온초이님 댓글 있어요. 하이원이 외국인 11명을 뽑은 완전 다른 팀이 되었더군요. 지난달 대명과의 경기도 재밌게 직관하고 어제 끝난 크레인즈 2차전도 아주 재밌게 직관했습니다. 이제 한국 세 팀들이 일본 사할린과 경기하면 질 것 같지가 않네요. 어제 하나 아쉬웠던 점은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적당히 타이밍에 끊어주지를 못해서 양쪽 팀이 쓸데없는 감정 싸움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네요. 그것만 빼면 휴일에 완벽하게 기분 좋은 직관이었습니다. 한국 세 팀 모두 올 시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크레인즈 2차전까지 직관하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따가 뭐 크레인즈 하이원전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감사드리고요. 가로폴로님 댓글, 긴 댓글을 주셨네요. NHL 경기를 많이 보셨나봐요. 캐롤라이나 레인저스, 시카고 토론토 이 두 경기가 정말 제가 본 정규 시즌 경기 중에 제일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캐롤라이나 젊은 공격진들의 다이나믹한 공격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고요. 더 압권이었던 건 역시 토론토와 시카고 경기겠지요. 요 경기 아주 난타전이었죠. 예, 뭐 상당히 난타전이었고 사실 초반에 지금 난타전 게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왔나 싶은데 사실 이제 레귤러 시즌을 좀 보다 보면은 난타전 경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 정도로 많은 경기가 있었나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초반에 난타전 경기가 많네요. 네. 댓글 토론토 예전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던 본프레레 감독의 명언 인용을 해주셨는데 3골을 먹히면 4골을 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시카고 토우스 선수와 케인 선수 살아나면서 이번 시즌 예상외 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으셨대요. 토론토는 지금 보니까 4경기에 20득점 17실점. 그렇죠.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토론토는 결과적으로 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셧다운 디펜더의 부재이기 때문에 골을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 경기가 어디입니까? 오타와한테 졌어요. 이게 오타와한테 4골 먹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비력이 좋지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도 이 정도로 득점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콜로라도도 연승. 디트로이트의 오랜 라이벌 팀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디트로이트는 고구마 곱하기 100개네요. 흐흐. 내려놓고는 봤지만 지더라도 재밌는 경기 보고 싶었는데 골 결정력이 심각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짜디나 선수가 메꿔줘야 할 텐데 프리시즌 경기력도 좀 실망스러워서 걱정이라고 하셨네요. 예, 짜디나 선수는 아직 몇 년 더 이제 좀 더 이제 수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아주 서두른 팀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미래를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윙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대보다는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경기들을 좀 아깝게 지고 있어요. 근데 작년만 생각을 해도 이 정도 대진이면은 이렇게 아깝게도 못 갈 정도의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올라온 걸 보면은 윙즈도 이제 조금만 더 젊은 선수들이 보강이 이제 더 올라오게 된다면은 팀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주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올라올 만한 요소들이 결코 막 많지가 않기 때문에 느긋하게 어린 선수들 뭐 스베치니코프나 뭐 에스나시우나 이런 선수들이 잘하고 있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폴로님 댓글에서 답답함이 느껴졌는데 뭐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현숙 기자님이 주시고 계세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셨는데 버펄로 세이버스 홈 경기할 때 미국 국가, 캐나다 국가 둘 다 부르더군요.
캐나다 가까이에 버펄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하셨어요? 예, 뉴욕주에 있는 버펄로가 강 하나만 건너면은 캐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물론 뭐 디트로이트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버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금 지리적인 요소상 캐나다 팬들이 정말 많이 또 오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또 캐나다 국가까지 연주가 되는 것 같네요. S와이더맨님, 시카고전 다시 봐도 전율이 짜릿했다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사실 이긴 팀 입장에서는 정말 뭐 난타전 끝에 이길 만큼은 어쨌든 보는 재미는 있으니까요. 물론 뭐 진짜 뭐 1대0으로 이겨도 좋긴 한데 이제 뭐 이렇게 뭐 6대7 뭐 이렇게 이기면 또 더 좋죠. 네, 긴 감상평 감사드립니다. 에이스와이더맨님 댓글이 또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어스틴 매튜스 기세가 무섭네요. 4경기 8포인트, 경기당 2개 포인트. 어디까지 이 기세가 이어질까요? 지난해 봄 하키 맛보기 해봤으니 이번 시즌은 좀 더 깊이 느껴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어스틴 매튜스가 지금 리그 리더죠? 포인트? 예, 10개를 했더라고요. 이제 5경기에서. 이제 뭐 사실 작년에도 초반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데뷔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뭐 데뷔 시즌에 오타와전에서 뭐 4골 넣고 막 이 정도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사실 선수진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이 정도의 페이스를 아주 끝까지는 이어나가지 못해도 그래도 경기당 1포인트는 올해 좀 조심스럽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스틴 매튜스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로 넘어갈게요. 세오님, 감사합니다. 흐흐. NHL 팬으로서 재밌네요. 라고 NHL 즐기시면서 비하인드넷도 같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GJWN님이신데 진짜 예상하는 거 다 틀림. 크크. 야, 요 댓글 저희 예상하는 거 많이 틀리고 많이 맞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예, 맞는 거는 사실 이런 분들이 크레딧 주는 거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고 그때 제가 뭐 옛날에 뭐 워싱턴 올해는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네, 뭐 맞는 건 당연하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게 좀 더 박혀요. 그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는 거는 본인이 어필해야 돼요. 제가 뭐래 그랬습니까? 하면서. 근데 틀리는 거를 초반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경기 안 했고요. 정말 뭐 3경기 4경기밖에 안 했고 대진운이 상당히 좋은 팀들이 많아요. 지금 초반 성적이 좋은 팀의 공통점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통계학 같은 데서도 최소 30개는 넘어야, 진짜 최소 30개 정도는 돼야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시즌 못해도 4분의 1 정도는 지나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연승을 하는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탈락하는 게 NHL이에요. 뭐 필라델피아가 2년 전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리뷰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상은 그렇죠. 예상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네. 알로에츠님,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센스 올 시즌 1픽 먹으면 그거 콜로라도로 가는 거 맞죠? 세나터스. 예. 그러니까 이게 팀이 이제 망한 팀이 계속 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잘 냈으니까 DCN 데려오면 더 잘하겠지 하고 딱 데려왔는데 그냥 아주 내려갈 데가 없이 그냥 아주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콜로라도 입장에서 듀쉐인 보냈지만 뭐 보내고 팀이 더 잘 나가고 그런데 내년에 1픽까지 먹게 되는데 그 1픽까지 오타가 못 해버려서 로터리가 되면은 뭐 콜로라도 입장에서 이건 이제 안 될 팀이 되는 걸로 가는 이제 징조라고 할 수가 있고, 오타이즘 같은 경우에는 될 팀이 안 될 팀으로 가는 이제 또 전형적인 예를 오랜만에 좀 한 시즌에 이걸 또 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좋은 예시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픽 먹으면 콜로라도 가는 거 맞고요. 예, 정확히 말하면 1라운드 지명권이 콜로라도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타가 1픽을 먹든 2픽을 먹든 3픽을 먹든 다 이제 콜로라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NHL 개막하니까 또 알로에츠님 댓글도 또 보이게 되고 반갑네요. 댓글 네이버 댓글 달아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오랜만에 댓글이 있는데요. 다크56210님 댓글 있어요. 할라
대명이나 하이원 분량도 좀 챙겨주세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타팀 팬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분량 분배 좀 공정해 주세요. 라는 댓글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라 얘기를 좀 많이 했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뭐 주간 리뷰도 있고 뭐 팟캐스트도 하고 하면서 지난주에 경기가 한라 경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한라가 사실 잘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한라 잘한다 그렇죠. 얘기가 이제 여러 컨텐츠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느낌상으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맞게 느끼셨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뭐 어느 특정 팀의 분배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의도도 없고. 오히려 뭐 저희가 계속 이제 대명 팔로우하고 하면서 대명 컨텐츠가 제일 많긴 해요. 대명 컨텐츠가 그 한라 하이용 합친 것보다 더 많고요. 라디오 저희 팟캐스트 진행할 때도 보면은 제가 막 해외 원정 같이 따라갔다 오고 하면서 그 얘기 썰픈 게 더 많이 있다 보니까 분량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대명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명 얘기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질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경기가 있으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항상 끊어가려고 많이 그 주에 하고 이제 있어요. 경기가 있는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뭐 한라가 많을 때도 있고 대명이 많을 때도 있고 하이원이 많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그 주에 그 팀이 경기를 잘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칭찬 분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명 하이원 경기가 지난주 다 있었기 때문에 분량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명은 별로 분량이 없고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이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연 배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힘찬 골뱅이 온도스포츠.co.kr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스하키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 사연, 뭐 아이디어 뭐든지 좋습니다. 선물을 또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메일로 사연 배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 167회 잠시 후에 이현숙 기자와 함께 KHL, NHL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섭 기자와 함께 해외 하키리그 오늘 KHL과 NHL 단신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KHL은 일단 개막해서 한 달 정도 일정이 지나갔는데요. 현재 초반 판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지금 한 15경기, 16경기 정도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초반부가 좀 끝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대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상을 깨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나요? 한 팀 정도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 강팀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한 4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 4분의 1 조금 덜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위권 팀들이 올라올 팀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 요케리트, 스카 오늘 스카가 또 로코모티브에게 연장패를 당해서 어쨌든 4강이 지금 서부는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체스카, 요케리트, 스카, 로코모티브 뭐 항상 올라오던 팀들이 올라왔고 지금 뭐 5위부터 8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비슷비슷하고 아직까지 뭐 탑4가 공고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동부는 근데 좀 뭐 아주 흥미로운 팀이 한 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팀이요? 동부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그 팀 어딘가요? 앞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 팀입니다. 앞토모빌리스트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뭐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동부는 결과적으로 또 비슷비슷한 팀들이 상당히 많은 또 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플레이오프권이 좀 타이트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방가르드, 뭐 메탈루르크, 아크바르스, 살라바트와 같은 팀들이 뭐 결과적으로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고 토르페도랑 바리스까지도 좀 뭐 상위권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팀들이 전부 26점에서 승점 20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방가르드 를 빼면은 22점, 20점이에요.
5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aptomobilist가 첫 16경기에서 16승 0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16전 16승이요? 예.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작년 스카가 생각날 정도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예. 경기당 거의 뭐 4득점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공격력이 정말 뛰어나고 3.8득점인데 오늘 또 경기에서 4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요. 평균 실점은 1.46입니다. 뭐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방가르드도 상당히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제 경기에서 사실 뭐 슛을 64개나 쏘고서 경기를 지는 좀 이런 안타까운 게 있었지만 그래도 아방가르드는 2위를 좀 공고하게 지키고 있어요. 1위 싸움에서 지금 아방가르드와 aptomobilist 정도인데 벌써 승점 6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팀은 어쨌든 약점 보강을 상당히 잘했는데 그게 지금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위에서 4위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작년에도 이제 동부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상위권인데 조금 더 약점을 보강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aptomobilist KHL 동부의 새로운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데 16전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HL 쪽 살펴보겠는데요. 개막해서 한 주가 지났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개막 첫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왔는데 이연섭 기자님의 눈길을 끌었던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 주는 좀 부상자를 좀 짚어드리고 싶네요. 시작 주부터 사실상 좀 큰 부상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팀을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었을까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임스 벤 림스다이크 선수가 하반신 부상으로 5주에서 6주 정도 결장이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네. 사실 필라델피아 윙어 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벤 림스다이크 선수인데 콜로라도전에서 퍽을 맞고 이제 경기를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게 1피리어드에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원정 도중에 이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는 요런 거를 봤을 때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5, 6주 결장으로 확정이 됐어요. 예. 사실 그런데 뭐 필라델피아는 지금 웨인 시몬스 선수가 뭐 작년에 부진해서 완벽히 작년에 부진해서 벗어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메우지 못할 정도의 공백은 아닙니다. 이제 한 5, 6주 정도 벤 림스다이크 선수가 빠지는 게요. 그래도 벤 림스다이크 선수가 팀 내 굉장히 핵심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력 공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공격력 부분에서의 손실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뭐 오늘 오타와전을 뭐 화력전 끝에 잡아내긴 했지만 오타와는 뭐 굉장히 약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너제한테 8대2로 졌거든요. 그 전날에는. 예. 그런 걸 보시면은 좀 공격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5주에서 6주, 한 달 이상 결장 예정이 돼 있는 필라델피아의 제임스 벤 림스다이크 선수. 이 공백을 또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메꿔 나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상자가 있죠? 예, 펜실베니아주 다른 팀인 피츠버그 펭귄스에서 매트 머리 선수가 뇌진탕을 당했기 때문에 복귀일이 미정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츠버그로서는 매트 머리 선수는 중요한 존재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지금 백업 골리가 괜찮은 선수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AHL급에서는 탑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NHL 백업을 받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정도의 수준의 골리들이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지금 머리 선수가 나간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연습 도중에 뇌진탕을 당해서 2탄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뇌진탕이라는 게 사실 이제 금방 복귀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진짜 뭐 운이 정말 없으면 시즌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작년 크로포드 선수 예시만 보셔도 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머리 선수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첫 2경기에서 12실점이나 했습니다. 물론 뭐 첫 경기 워싱턴전은 7대6인가의 스코어로 잡아내긴 했는데 어쨌든 6실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이 머리로는 안 되는데 라고 이제 피츠버그 팬분들께서 많이 이제 좀 절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2경기에서는요. 그래도 지금 피츠버그가 그래도 이제 믿을 거는 머리 선수밖에 없거든요.
백업 골리가 지금 탄탄하지 않고 예. 오프 시즌에도 탄탄한 백업 골리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상 이탈은 사실 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프리뷰 때 피츠버그의 올 시즌 골리 그리고 수비 쪽에서의 변수를 짚어주신 기억이 있는데 일단 맨 머리 선수의 뇌진탕 부상 소식이 전해졌고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경우에 팀이 잘 되려면 새로운 또 백업 골리가 막 자리를 잡으면서 활약을 해주면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그죠? 작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있잖아요. 피츠버그는 어떨지요? 네, 작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플레리 선수가 부상 이탈이 됐을 때 뭐 멜컴 수벤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선수들이 확 뭐 별로 플레리 선수가 그리워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지금 트리스탄 자리라든지 케이시드 스미스 선수가 예, 얼마나 뭐 공백을 메워둘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계속해서 부상자 리스트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수의 부상 소식인가요? 콜럼버스 브랜든 두빈스키 선수의 부상입니다. 콜럼버스도 초반 악재가 있네요. 예, 뭐 사근 부상을 당해서 이제 배 옆부분을 감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좀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냥 상반신 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주에서 6주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기간인데요. 예, 사실 두빈스키 선수가 리더십이 상당히 있는 선수고 그리고 수비진 쪽에서 좀 수비적인 역할을 상당히 잘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장기 결장이 확정이 돼서 약간 이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파로 좀 파워플레이에서 좀 약점을 나타내고 있고 매트 캘버트 같은 이제 좀 수비형 공격수를 이번 오프 시즌에서 예, 잃었어요. 이제 이 선수가 이적을 선택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PK에서 아무래도 약점이 조금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두빈스키 선수까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점이 되고 있고 지금도 한 75% 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페널티 킬링이. 근데 이 정도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페널티 킬링에서 지금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같을 때 이제 뭐 라일리 내시라든지 이번에 영입을 한 선수들이 좀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잘해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일리 내시 선수가 뭐 두빈스키 선수와 완벽하게 유사한 타입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세스 존스 선수까지 이제 시즌 직전에 장기 부상을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의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좀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콜럼버스의 상황이 됐습니다. 콜럼버스의 브랜든 두빈스키 선수 4주에서 6주간 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로베르토 루옹고 선수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의 로베르토 루옹고 선수인데 여기도 절대적인 존재인데 큰일이네요. 무릎 부상으로 2주에서 4주간 결장이 확정이 된 상황이네요. 사실 지금 키가 될 수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플로리다 자체가 작년에 잘할 수 있는 걸 증명을 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키가 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루옹고 선수가 작년에도 좀 부상이 있었는데 올해 이 선수가 부상이 없고 풀시즌을 치른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선수 이제 시즌 성적을 낼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개막전에서 무릎 인대가 접질리는 부상으로 인해서 2, 4주간 개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 위로 선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사실 개막전에서 당한 부상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뭐 그 경기를 템파베이를 상대로 이제 플로리다가 정말 뭐 수비도 잘 해내면서 개막전에서 어쨌든 승점을 따긴 땄거든요. 출발이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루옹고 선수가 빠진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뭐 2주, 4주를 어떻게 잘 버텨내느냐가 지금부터 애틀랜틱 3강이 너무 또 초반이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템파베이는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플로리다가 지금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는 디비전 1위까지도 예상해 주셨던 팀이고 플로리다 역시 올 시즌 다크호스로 기대감이 컸던 팀이었는데 이 기대감을 모았던 팀들이 초반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이런 또 안 좋은 변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혹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 부상이라는 변수는 늘 발생을 하기 마련이고 이게 또 어떻게 대처가 되느냐 이 싸움도 순위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자 지켜봐야죠. 아직 초반이니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NHL 핫앤낫 순서입니다. 지난 시즌에 했던 그 코너 올 시즌에도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도 매주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아니 뭐 많은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핫앤낫 한 주 동안에 누가 가장 핫했는지 누가 가장 낫 그렇지 않았는지 주요 선수 주요 팀을 뽑아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개막 첫 주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일단 첫 단추를 잘 꿰던 팀과 선수는 어느 팀 누구 선수였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죠.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를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이번 첫 주에 핫 1번인데 야 프리시즌 때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초반에 3연승을 거두면서 좀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핀란드 듀오라고 할 수 있는 세바스티안 아호 선수 그리고 테오보 테레베이넨 선수가 지금 각각 6포인트, 4포인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팀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던 스털 선수도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요 정도의 활약을 생각을 하고 예전에 피츠버그와의 트레이드와에서 데려왔는데 지금 5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어요. 예.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도 4어시스트 지금 올해 새로운 캡틴이 된 윌리엄스 선수도 4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분전을 하고 있고 새롭게 영입한 선수인 펄랜드 선수도 5포인트 그리고 새롭게 전력으로 합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워런 포글 선수 얼마 전에 헤트트릭을 기록을 한 선수인데 그리고 이번 전체 2순위 지명자인 안드레이 스베치니코프 선수도 4포인트로 정말 뭐 모든 라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벌써 말씀드린 선수만 해도 경기당 1포인트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네요. 예. 최근에 저희 댓글에서도 봤듯이 청취자분들께서도 프리시즌 보시면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거가 또 떠오르는데 초반 기세가 좋습니다. 초반 캐롤라이나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유? 배경?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볼까요? 예, 사실 공수 양면에서 모두 이제 발전이 있었다. 이제 이게 브린더모르 감독의 이제 새로운 전술이 오히려 더 지금 캐롤라이나 선수들에게 잘 녹아들고 있다라는 게 여러모로 이제 뒷받침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4경기에서 무려 17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4골 이상이군요. 그렇죠. 이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요. 공수 양면에서 이제 향상된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 작년보다 슈팅 수가 거의 한 4개 정도 늘어났고요. 작년에는 33.9였는데 올해는 38.5개인 게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슈팅 허용 역시 거의 29개를 허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5개 조금 더 허용하는 수치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캐롤라이나가 자원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린더모르 감독이 훨씬 더 이 자원을 잘 가용을 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도 지금 아센낫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너무 초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3경기, 4경기에서 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무지막지한 공격력이 끝까지 이어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끝까지 이어간다면 무조건 1등합니다, 이 팀이. 그런데 이어가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첫 4경기에서 콜럼버스를 제외를 하면은 상위권으로 예상되는 팀은 한 팀도 만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상위권으로도 이런 모습 보여준다? 라고 하면 정말 뭐 올해 캐롤라이나 플레이오프도 꿈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많은 경기를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고 저도 듣겠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핫 두 번째 주인공 보겠습니다. 조너선 테이브스 선수입니다. 조너선 테이브스,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중심인데 좋았나 봐요? 예, 뭐 첫 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 블랙호크스 저희는 꼴찌로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초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사실 테이브스 선수가 정말 모처럼의 공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팀의 기둥이자 리더십 이런 부분 좋은 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블랙호크스가 초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테이브스 선수는 사실 막강한 수비력 그리고 리더십이 정말 강점인 선수예요. 그리고 공격력도 어느 정도 뭐 A급 공격력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최근에 NHL 최고의 공수 겸장
포워드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테이브즈 선수는 1등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트리스 베르제롱 선수가 더 요즘엔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예. 물론 수비력 자체는 이 선수가 여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 내 가치는 충분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60포인트 이상을 넘은 적이 없어요. 최근 3시즌에는요. 이 정도로 사실 그런데 셀러리 캡이 이 선수가 $100만, $1000만 이상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셀러리를 받는 선수면 공격력도 어느 정도는 이제 특급 정도로 보여줘야 돼요. 경기당 최소한 70포인트 이상은 보여줘야 이 돈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셀러리 캡 차지량에 비하면은 다소 밑도는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나쁜 기록은 아닌데 몸값을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이 정도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좀 왜냐하면 베르제롱 선수는 그 정도 수준의 몸값을 안 받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베르제롱 선수도 그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테이브즈 선수에게 그 몸값에 걸맞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죠. 그 기대치가 지금 시즌 초반에 나오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예, 올해는 지금 초반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이번에 헤트트릭을 넣으면서 세인트루이스전을 잡아내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초반 경기에서 5골 1어시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테이브즈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1, 2라인에서 케인 선수와 테이브즈 선수가 지금 1, 2라인을 지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블랙호크스가 테이브즈 선수에게 장기 계약, 큰 계약을 안겨줬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모습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시작 자체는 지금 이런 형태로 출발을 한다는 자체가 테이브즈 선수를 꼽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시카고도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축이 되어 준다면은 꼴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초반에 골이 너무 많이 나는 이런 페이스는 이 페이스를 끝까지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시스트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작년 한번 보세요. 오베치킨 선수가 첫 2경기 9골 넣었어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 페이스로는 100골을 훨씬 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은 49였습니다. 최종으로 멈춘 숫자는요. 물론 49도 굉장히 좋은 수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첫 수 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테이브즈 하면 시카고 블랙호크스 내에서는 선수단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고 또 연봉도 연봉이고 그렇죠. 일단 초반 페이스가 좋은데요. 이 선수가 올 시즌에 경기당 1포인트 이상 그 기대치에 걸맞는 활약을 그 정도만 해준다면은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순위는 예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핫 2번째까지 봤고요. 오늘 핫 3번째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이군요. 애나임 덕스에 걸린 존 깁슨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애너하임 덕스의 존 깁슨 꼴리. 지금 애너하임이 사실 지난 프리뷰 때 이제 애너하임 몰락의 시작인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6위로 예상을 하셨었죠? 디비전 6위. 예, 6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3연승이에요? 1등일 겁니다 아마. 예상과 좀 약간 엇나가고 있는 또 초반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부분 뒤에 이제 제 변호를 하도록 하고 깁슨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3경기에 3승을 하고 3번 승리를 하고 91세이브 4실점을 했습니다. 야, 91세이브 4실점이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95.8% 정말 대단한. 지금 오늘 지금 녹음 중에 또 애너하임 이제 애리조나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깁슨 선수 덕분에 지금 덕스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트로이트를 제외한 첫 2경기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2배에 가까운 슈팅을 허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깁슨 선수가 31세이브 2실점, 41세이브 셧아웃을 거두면서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특히 첫 경기 개막전이었던 세너제이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이렇게 몰아치는데 이 정도를 잘 막을 수 없다라고 있을 정도로 깁슨 선수의 존재감이 상당히 발휘가 됐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3연승의 뭐 핵심 역할은 존 깁슨이다 이런 느낌을 확 받고 있는데요. 근데 또 변호를 좀 하신다고요? 예, 자기 변호 지금 시작을 애너하임 예상이 빗나간 것에 대한 변호. 3경기밖에 안 했고요. 지금
그리고 이 3연승 기간 동안 애나임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팀에게 지금 그러니까 애리조나랑 세너제이죠. 이 경기에서 2배 가까운 슈팅을 허용을 해버렸어요. 상대방에게. 예.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경기에서도 더 지금 애리조나에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가 지금 사실 그렇게 썩 강팀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 경기력 자체가 안 좋다는 겁니다. 물론 라이언 캐슬러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부상해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벌써 복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복귀를 했는데 라이언 캐슬레프 선수가 나가버렸습니다.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경기력에서 이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지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앞으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깁슨 선수를 꼽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네요. 3연승을 하긴 했지만 내용 안에서는 불안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애리조나에게 좀 고전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애나임 덕스의 행보를. 핫 앤 낫 핫 먼저 밟고요. 이제는 낫 어두운 첫 주를 보냈던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예, 사실 첫 주고 몇 경기 안 했기 때문에 좀 낫은 많이 안 뽑았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지금 뭐 하위권에 있는 팀 뭐 세인트루이스, 미네소타 이런 팀 2경기에서 뭐 1연장 패 1패 했는데 뭐 사실 이게 크게 아주 영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팀이 한 팀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은 좀 꼽아오고 유일한 될 것. 낫입니다. 보겠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두 번째 시즌이고요. 진짜 지난 시즌 하키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놨던 그 팀. 사실 이제 소포머 징크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목되는 시즌이긴 해요. 예, 뭐 올해 사실 또 증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작년 흐름을 봤을 때는 올해도 여전히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첫 4경기에서 3패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아주 초반입니다. 이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첫 4경기에서 이제 본연의 스타일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꼽아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팀을 유일하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4경기 모두 이제 좀 뭐 베이거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원한 득점력, 여러 라인에서의 균일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한 좀 시원한 득점력과 함께 손쉽게 흐름을 잡아나가는 능력. 뭐 설령 한 골 먹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또 득점을 연이어서 빠른 시점에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시 잡아내는 능력.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첫 4경기에서요. 그리고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 팀의 발목을 잡는 요소입니다. 예. 정말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무너진 경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요. 필라델피아전에도 그랬고 그 전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점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 일정 자체가 충분히 3승을 가져갈 만한 대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버펄로였어요. 충분히 베이거스 입장에서 이 세 팀은 잡을 수 있는 급의 전력이었기 때문인데 물론 미네소타전은 역전승을 하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았던 부분이지만 이 경기도 결과적으로 미네소타의 수비를 끝까지 뚫어내지 못하다가 엠티넷에서 겨우 한 골 넣어서 이제 슛아웃에서 이기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버펄로에게 좀 연패를 한 부분은 이제 진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오늘 또 워싱턴에게 또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베이거스와 워싱턴의 그 스탠리컵 파이널 그렇죠. 리매치가 있어요. 주목을 끄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지난 시즌에는 사실 시작부터 잘 나갔잖아요.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돌풍을 완성 지었었는데 올 시즌 좀 초반에 고전이네요. 어떤 좀 대처가 필요할까요? 예, 플레이전스부의 붕괴 이외에도 지금 작년에 정말 잘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2, 3라인급의 포워드들이 그보다 한 단계 더 이제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 2라인급 포워드 거의 그 급 이상으로 모든 선수들이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표현은 0.5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5에서 3.5 라인 포워드들이 다 반올림이 된 활약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뭐 모든 라인이 터지는 공격력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 선수들이 내림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3, 4라인급의 활약을 모든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특히 야심차게 영입한 페처레티와 스테스니 선수들을 좀 주축으로 할 수 있는 2라인에서 공격력이 전혀 터지지 않고 있고 1라인에서 좀 간간히 터지는 이런 느낌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거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4라인까지도 좀 무섭다라고도 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초반에 부진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의 기량 자체는 작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팀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도 본연의 모습을 빠르게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4경기입니다. 아직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작년 플레이오프에 있었던 약점이나 그리고 작년의 불안 요소들이 좀 나쁘게 나오는 부분이 빠르게 정비가 돼야 좀 만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팀이 굉장히 크게 순위를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약점 빠르게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 들어온 선수들, 이 선수들이 아직은 팀에 잘 녹아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일단 변수가 될 것 같고 뭐 역시 아직 몇 경기 안 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올 시즌 NHL 시즌 내내 매 회마다 이현수 기자님이 핫앤낫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또 누가 하시고 누가 나실까 요거 기다려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2018, 2019 지난주에 참 많은 경기가 있었고 온더스포츠도 현장을 찾아갔었고 중계도 했었고요. 바삐 움직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살린과 안양한라의 3연전이 진행됐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 1차전이었는데 2대2로 2피리어드까지 마쳤었는데 3피리어드에 에릭 리건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이게 결승골이 됐고 또 이민우 선수 골도 이어지네요. 4대2로 한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맷 달튼, 안드레이 스텔마크 골이 출전을 했었고요. 빌 토마스 선수가 이날 초반에 2골, 5경기 연속골, 7경기에서 9골을 뽑아내는 또 행보를 이어갔고요. 조민호 선수가 도움 2개 추가하고 통산 400포인트 달성을 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역대 10번째고요. 귀화 선수 제외의 한 국내 선수로서는 송동환 선수에 이어서 2번째 대기록이 달성됐어요. 그리고 에릭 리건, 이민우 선수도 올 시즌 첫 골 신고를 했는데 특히 이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한 골도 없었죠. 2014-15 시즌 이후에 한라로 이제 복귀했는데 복귀 후 첫 골이 됐습니다. 한라가 4연승, 사할린이 2연패가 이어졌던 1차전이었고요. 10월 6일 토요일에 2차전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이 2대0으로 서력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사할린 눈에 띄었던 것은 데니스 코로바예프 골리가 출장을 해서 30세이브 무실점 셧아웃 승리를 거뒀고 맷 달튼 선수 역시 2실점 했는데 패배가 됐습니다. 한라가 8경기 만에 시즌 첫 정규패를 당했던 경기였고 4연승이 끝났죠. 이날 사할린이 수비가 좋았어요. 결국 실점하지 않았는데 한 번의 파워플레이도 허용하지 않았던 사할린의 수비였고요. 한라가 최근 3년 연속으로 시즌 첫 무득점 패배를 공교롭게도 사할린전에서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근 5년간 보니까 6번의 그 0패가 있었는데 그중 4번이 사할린전이네요. 2대0으로 사할린 승리로 끝났던 2차전이었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에 3차전이 이어졌는데 0대0 쭉 가다가 한라가 신영윤 선수 선제골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3피리어드에 이제 동점골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 또 하나의 실점을 하면서 사할린이 2대1로 역전승을 가져갔던 양팀의 3차전이었습니다. 3차전도 데니스 코로바예프 골리가 나와서 승리를 거뒀는데 2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해서 다 이겼죠? 이제 사할린의 골리가 스텔마크 골리와 이 코로바예프 뭔가 좀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할린의 크레임축, 예레민, 로기노프 이 3명의 선수가 2골을 모두 합작했어요.
이 3연전 먼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상위권 팀들의 싸움이고 전략이 좋은 팀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 경기 모두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좀 흐름을 잘 잡은 팀이 좀 이기는 그런 이제 흐름을 잡은 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낸 팀이 이기는 그림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세 경기에서 느낀 거는 한라는 빌 토마스 선수가 막히는 시점부터 공격력이 너무 저하되는 감이 없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번 3연전에서 어쨌든 사할린의 골리는 주전 골리는 크로바이프로 낙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도 이제 함께 느꼈던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라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세 번째 경기였던 것 같은데 세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결승점이 나오기 직전의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페널티입니다. 이게 이런 페널티를 범할 필요가 없는데 좀 쓸데없는 페널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 페널티에서 결승골이라는 정말 안 좋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라 입장에서는 요 경기는 추가 승점을 딸 수가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장 이후에서 끝날 가능성이 컸던 경기였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내주게 됐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한라가 승점 3점을 따고 사할린이 승점 6점을 땄기 때문에 적지에서 사할린에서 승점 3점을 땄다는 게 아주 나쁜 결과만은 아닙니다만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점에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제 뒤에 순위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위표가 애매해져 버렸어요. 이 패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한라 입장에서는 아쉬운 어떻게 보면 사할린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이전까지는 뭐 초반에 좀 조금 우리가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간다. 다들 긴장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였다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연전 2승 1패 승점 6점 사할린 위닝 시리즈로 끝나면서 사할린이 연승을 했죠. 사실 첫 5경기에서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2연승 상위권도에게 발판을 좀 마련한 것 같고 한라가 시즌 첫 연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박김철 PD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정신줄 안 놓고 누가 집중을 더 잘하나. 그러니까 뭐 지난 사할린 대명전도 이와 흡사한 패턴이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흐름상으로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싸움인데 누가 정신력이 더 좋아서 집중력이 더 좋아서 흐름을 끝까지 지키느냐 내주지 않느냐 그 차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생각 없이 하는 페널티 하나가 정말 큰 바람을 일으키거든요. 뭐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항상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렇게 발생되는 거는 결국에는 집중력 차이인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더 짙게 남았던 것 같고요. 안양한라가 항상 사할린 원정에서는 성적이 썩 신통치는 않아요. 이번에도 어려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터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예. 물론 다른 팀들도 유즈노 사할린스크 가면 어렵죠. 다 어려운데 대명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사할린 원정에서는 이러했으니 이제 또 10월 말에는 또 사할린 팀이 안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서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승점을 다 뺏기신 게 아니라 승점을 얻어왔으니 그죠. 한 경기에 3점을 딴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족을 하고 다음 경기들을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라의 신상우 선수가 결장이 길어지네요. 최근 7경기 연속 결장 이어졌고 이러면서 신영희 선수가 이제 빌 토마스 조민호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 시즌 첫 골. 신영희 선수로서는 이제 한라 이적 후 첫 골이 됐습니다. 아시아리그 자신의 4번째 팀인데 의미 있는 골이 됐어요. 의미 있는 골에서 좀 승리를 못한 부분은 선제골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라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한라가 1차전에 4골 넣고 이겼는데 2차전, 3차전 두 경기에 한 골밖에 못 넣고 막히면서 졌어요.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 토마스 선수가 좀 크게 물골을 터줄 수 있을 만한 선수예요. 항상 이제 모든 경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골 페이스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할린 입장에서는 토마스만 막으면은 생각보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항상 대체해봤던 팀이네 라고 이제 딱 그림이 나왔고 그 부분을 잘 이행을 했고 콜 오바이프 선수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할린이 그렇게 수비가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골텐딩에서 가끔씩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도 뭐 스텔마흐 선수도 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좀 프리블레이즈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보다 이제 골텐딩 클래스는 더 높죠. 예. 그런데 준 코로바예프의 이 두 경기의 활약을 봤을 때는 앞으로 주전 낙점을 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주전 낙점을 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예,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또 사할린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할라가 좀 부진했던 거는 빌 토마스 라인 이외에 어려워진다. 네, 아주 믿을 만한 라인이 없다. 지금 두 경기에서 어쨌든 같은 라인에서의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토마스 선수가 결국 골은 없었거든요. 결국은 저는 김기성, 김상욱 쪽에서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터지지 않았어요. 네. 1, 2 라인이 이제 균등한 스코어링 분배가 필요한 시점인데 결과적으로는 패배한 두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첫 경기를 하고 대처법이 나온 것 같아요. 사할린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요렇게만 막으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렇죠. 해답이 첫 경기에 이미 나왔지 않았나. 새로운 용병을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격 전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막으면 돼라는 게 나온 거죠. 예. 특히 이제 홈팀들이 그런 점에서는 많이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 3연전 직전에 사할린이 추가 선수 등록이 2명이 있었어요. 이번 3연전부터 다 출전을 했는데 일단 윙포워드 24살의 나지르 기치베코프 선수가 들어왔어요. 이 선수는 2년 전에 사할린에서 뛰던 선수인데 KHL 어드미럴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또 VHL 앙가르스크까지 갔다가 다시 팀에 복귀한 셈이 됐네요. 4라인 윙으로 3경기 나와서 2차전에 이제 선제 결승골에 또 도움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디펜스 27살의 수비수 니콜라이 보고몰로프 선수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는 KHL 통산 27경기 경력이 있네요. 최근에는 6년 연속 VHL에서 뛰던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4라인 디펜스로 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추가 선수 등록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또 한 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렇죠. 예, 로만 코피엔코라는 1995년생 공격수가 합류가 됐는데 174cm에 69kg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공격수가 추가가 됐네요. 네, 로만 코피엔코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그 플레이오프 때 사할린에 합류를 했던 선수인데 플레이오프 3경기에 나와서 한 골 넣었었어요. 이 선수도 돌아온 셈이네요. 사할린으로. KHL 경력 39경기 있습니다. 아시아리그가 이제 경기가 적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또 남는 시즌에 또 VHL 가고 또 러시아 리그들 뛰면서 이렇게 이제 경력 쌓고 이제 돈 버는 거죠. 뭐 노는이 선수도 경기 많이 뛰어야죠. 그렇죠. 노는이 사할린의 선수단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 또 확인됐습니다. 자, 사할린과 안양 알라의 3연전 먼저 보고 가고요. 다음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야, 이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10월 6일 1차전 1피리어드만 4골을 넣은 아이스벅스가 결국 5대1로 대승을 거뒀어요. 슈팅 수가 오지글스가 거의 2배 가까이 앞섰는데 근데 이날 이제 특이사항은 후쿠지 유타카가 돌아왔어요. 아이스벅스 36세이브 1실점. 오지글스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15세이브 5실점으로 좀 부진하게 됐고 아이스벅스의 테라오 히로미치, 테라오 유리, 그다음에 사이토 타케시, 사이토 테치야 2포인트, 4포인트 맹활약을 해줬고 일단 이번 2연전 첫 경기부터 아이스벅스 눈에 띄는 거는 4개 공격 라인 조합이 바뀌었다는 거. 사이토 테치야, 테라오 히로미치의 1라인, 후루아시 마쿠루와 사이토 타케시의 2라인, 요나스 알란네, 이와모토 카즈마의 3라인, 테라오 유리가 4라인으로 갔는데 1차전 5골 나왔습니다. 올 시즌 최다 득점 경기고 1, 2, 3, 4라인 고르게 다 골이 나왔어요. 일단 성공이 된 것 같아요. 2차전 분위기를 또 이어갔는데요. 이날은 3대3으로 결국 연장 슛아웃까지 가서 아이스벅스가 또 이겼어요. 4대3으로.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나와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지글스는 두 번째 경기 오노다 타쿠토 선수가 나왔었네요. 올 시즌 첫 출장이었는데 슛아웃 패배로 끝났습니다.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가 동점골 2개에다가 3포인트 역시 존재감을 뽐냈고 오지글스는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3골 모두의 포인트를 올리면서 분전을 했는데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아이스벅스 보면 후쿠지 유타카, 사토 히로토 주전 골리 그리고 인라인 디펜스가 복귀해서 뭔가 좀 팀이 달라지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2연승으로 끝났는데 이 시리즈
조금 의외의 결과인가요? 이제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벅스가 뭐 경기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당연히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후쿠지가 연전을 소화할 몸 상태가 좀 아니지 않나라고 했는데 연전을 소화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사실 후쿠지 선수가 정말 좀 아쉽게 실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했지만 뭐 특히 2차전에 좀 그런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줬어요. 전반적으로 훨씬 더 잘해줬고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리사와 유타 골리가 사실 작년에 오지 글쎄가 잘했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골리임은 확실하나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주전급의 경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니코전에서 이번에 나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오노다 선수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믿음직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오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내 진짜 치명적인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모두 벅스가 득점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경기에서 1점밖에 따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지금 홈인데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지 입장에서는요. 지금 오지가 사실 경기 수가 많이 남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두 경기 경기력이라면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벅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승점을 많이 벌지 못했는데 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시리즈가 아닐까 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라인이 잘 돌아가고 지금 라인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고 그리고 좀 전력이 열세인 팀이 전력이 우세인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이번 2연전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은 니코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플레이오프 경쟁에도 합류를 할 수 있을 법한 좀 저력을 보여줬던 2연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쿠지 유타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실히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뭐 팀 전력 상승의 효과도 있지만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팀에 좀 시너지를 가져오는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복귀를 한 거잖아요. 뭐 크로지도 그렇고 테라우요리도 그렇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쇄신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제 아이스박스 지난 시즌의 후반에 보여줬던 그런 상승세 그리고 강력한 모습들이 이제 재전력을 되찾은 그런 모습이고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오지 이글스는 지진 때문에 좀 공백기가 길어졌던 게 오히려 좀 더 악재일 수 있죠. 악재로 결과적으로는 나왔게 됐네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결과는 또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좀 경기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실수나 이런 실수가 발생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경기력과 연관이 돼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좀 경기를 더 치러내야 시즌을 더 치러내야 이제 좀 재전력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서도 용병은 잘 뽑았다. 잘 뽑았죠. 도미니크 포르제. 오지는 항상 잘 뽑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리슨 선수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여러모로 많이 두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게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이스박스가 더 날카롭게 잘한 걸로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오지는 이제 하이원 경기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내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경기력을 얼마만큼 되찾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네, 양 팀의 2연전 아이스박스의 2승 승점 5점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아이스박스가 도마코마이 원정에서 최근 4연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올 시즌 3번의 연장을 했는데 모두 다 이기고 있어요. 자, 아이스박스의 또 반전을 볼 수 있었던 시리즈였고요. 10월 6일, 10월 7일 주말에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이 2연전 얘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10월 6일 1차전 전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는데 2대0으로 하이원이 앞서 나갔죠? 3대1까지도 앞섰어요. 3피리어드 중반까지. 근데 이 마지막 한 5분 6분 사이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5분 23초 3피리어드 종료 5분 23초 남겨놓고 크레인즈 추격골 나왔고 한 골 차였는데 3피리어드 2초 남겨놓고 동점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장에 갔는데 연장 시작하자마자 20초 만에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골든골로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4대3 크레인즈가 극적인 역전승.
하이원으로서 너무나 뼈아픈 패배가 됐는데 마지막 6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3골이 나왔죠. 크레인즈가 개막 5연승을 이어갔고 하이원이 4연패에 빠졌던 경기였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토마스 듀바 이 두 외국인 골리 대결이 진행이 됐고 크레인즈는 니시와키 마사이토, 나카지마 쇼고, 다카기 켄타, 비아체슬라프 트루우노 이 3, 4라인 쪽 공격수들의 득점 장면이 돋보이면서 결국 경기를 뒤집는 결과를 냈어요. 하이원 쪽에서도 성과가 좀 있었는데 오세안 선수가 선제골 포함해서 1골 1도움을 했는데요. 상무 전역하고 하이원 복귀 후 첫 골이었고 이날 오세안 선수의 선제골은 올 시즌 5경기 만에 드디어 하이원 한국 선수의 첫 포인트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권태한 선수 주장 3경기 만에 복귀를 해서 또 도움 올리면서 팀에 좀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 봤고요. 키릴 스타라치에프 선수도 1골 1도움, 두 번째 경기에서도 2도움, 현재 팀 내 최다골 최다 포인트 선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이원 염정현 선수가 하이원 재입단, 하이원 복귀 후에 역시 첫 출장했던 첫 번째 경기. 염정현 선수도 아시아리그 4년 만에 복귀 전 의미 있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이원 반한수 선수 시즌 첫 출장했었고 이번 2연전은 배병준 선수가 안 나오고 반한수 선수가 출장을 했어요. 반면에 로만 류드친 선수 부상으로 이번 2연전 모두 결장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나 아쉽지만 일단 2차전 결과까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10월 7일 2차전이 다음날 있었는데요. 카와무라 카즈키 선수 하이원 선제골을 뽑았고 김철준, 박상진 골이 나오면서 3대0 달아났고요. 결국 엠티넷 골 4대1로 하이원이 전날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크레인즈는 개막 5연승이 마감됐어요. 역시 토마스 듀바 32세이브 1실점으로 팀 승리를 또 주도했고요.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 나왔군요. 카와무라 카즈키 필두로에서 첫 골들이 많이 나왔어요. 카와무라 카즈키 선제골 올 시즌 첫 골이었고요. 지난 시즌에 27경기 한 골이었는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일찍 나왔습니다. 김철준 선수 결승골 주인공인데 올 시즌 첫 골이자 하이원 복귀 후 첫 골, 상무 전역자입니다. 그리고 박상진 선수도 올 시즌 첫 골, 하이원 이적 후의 첫 골. 박상진 선수도 한라에서 지난 시즌에 한 골도 없었던 선수인데 2015-16 시즌의 그 대명 상무 시절 이후에 아시아리그에서는 3년 만에 맛봤던 골이었어요. 그리고 막심 라이발코 선수도 엠티넷 골로 올 시즌 첫 골, 아시아리그 본인의 데뷔골. 첫 골들이 많이 나왔고 오세안 선수가 이번 2연전에서 5포인트를 올렸네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에 모두 도움, 3도움 기록했던 오세안 선수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자, 2연전 결과적으로 1승 1연장패 하이원 승점 4점 위닝 시리즈로 끝났는데요.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크레인즈가 로징 시리즈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왜 크레인즈가 올해는 좀 강팀이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었던 첫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승점을 하나도 딸 수 없을 법한 경기에서도 이렇게 승점을 따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강팀의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던 첫 번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좀 공격 지역이나 중립 지역에서 턴오버가 딱딱 나오면서 이제 하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좀 잡은 게 아닌가라고 싶은 이제 그 틈이 그대로 이제 턴오버로 연결이 되고 약간은 좀 완성도 높은 플레이가 나오지 못하면서 추격골, 동점골을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연장에서는 흐름이 그냥 완전히 넘어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이제 크레인즈 팀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진의 깊이가 좋은 팀인지를 아실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결승골을 이제 넣었던 선수 맞죠? 이제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연장에서는 또 아주 처음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로도 좀 기용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보셔도 이 팀이 얼마나 이제 선수진의 깊이가 두터운 팀인지를 좀 아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원 자체도 사실 두 경기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경기 승리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경기였지만 첫 번째 경기는 그 방심으로 인해서 동점 역전패를 당한 거고 두 번째 경기는 그 첫 번째 경기를 교훈 삼아서 그대로 그냥 막아서 승리를 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를 보시면 패스 화려하게 패스를 풀어가면서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보는 수비하는 입장에서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하이원 코칭에서 잘 간파를 하고 막아내면서 이제 이 패스로 가는
팀들은 그 패스가 한 차례 딱 끊겼을 때 위험한 찬스를 상당히 많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요. 패스를 주고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끊기면서 이제 뭐 2대1 찬스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이원이 재미를 많이 보면서 특히 두 번째 경기가 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하이원도 충분히 상대방의 실수를 잘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뭐 류드친 선수의 부상이 좀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부상 이탈로 인해서 라인업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앞선 한라전에서 그 이제 1, 2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패배한 경기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변화가 사실상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경기 모두 그랬어요. 사실 두 경기 모두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방심의 여부에 딱 경기가 나왔던 거였고, 첫 번째 경기 사실 사이원 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의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오늘 있을 오지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오지전도 조금 기대해볼 만한 팀인데, 사실 오지랑 크레인즈는 약간 팀 컬러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스피드 입장에서는 오지가 훨씬 빠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또 뒤에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하이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크레인즈를 상대로 사실 위닝 시리즈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크레인즈를 상대로 이제 위닝 시리즈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성과. 어떻게 보면은 한라에서 뭐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뭐 그게 반등을 하기에는 충분한 이제 결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에서 조금 더 붙여보자면 류드친 선수가 결장하는 악재 속에서 이제 라인의 변화. 드디어 이제 하이원이 외국인 선수와 한국 선수를 섞었어요. 이 언제까지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 1, 2, 3라인에 고루고루 이제 섞어가면서 나왔는데 어쨌든 국내 선수들의 포인트 득점이 막 나오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여기에 이제 뭐 1, 2라인 집중되는 그런 과부하, 체력적인 문제도 극복이 되면서 결국은 2차전 승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존의 그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그런 강한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이 하이원으로서는 이번 2연전에 좀 큰 성과라면 성과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봤습니다. 예, 뭐 앞으로 또 류드친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살짝 또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더 이제 분산의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는 또 복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경기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예,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두 경기 모두 크레인즈 정말 잘한다. 근데 하이원은 더 잘했다라는 한 줄 평을 내리자면 그런 느낌이었고요. 예. 첫 경기도 뭐 아쉽게 역전패하긴 했지만 하이원이 거의 압도하는 경기였거든요. 두 경기 모두. 그래서 하이원이 그런 앞서 말씀 주신 라인의 변화, 그리고 선수들의 어느 정도 각성되는 부분들이 굉장한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경기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첫 경기에서 막판에 추격을 허용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였거든요. 하이원이 그동안 뭐 지난 시즌 최하위도 하긴 했지만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았던 팀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3피리어드 때에 역전을 많이 허용하고 골을 많이 허용했던 팀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나 습관이 남아서 스스로 좀 불안감을 가졌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불안감이 표출됐던 장면이 하이원이 막판에 파워플레이를 찬스를 가져갔고 파워플레이 시간만 허비만 했어도 그렇죠. 맞아요. 충분히 그냥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세안 선수가 퍽 처리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드 페널티가 나왔단 말이죠. 그냥 경기장 밖으로 퍽이 나가면서 그게 좀 불안함을 표현하는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세안 선수도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4대4 상황이 만들어졌고 크레인즈는 골리를 빼고 5대4로 엠티넷 공격을 펼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득점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크레인즈의 행운이 따랐던 거는 마지막 공격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 듀바골리가 퍽을 잡는 상황에서
트루너 선수가 이제 막 쑤신다고 표현을 하죠. 예, 스틱으로 이제 패드를 막 해서 퍽을 따내려고 했는데 이미 퍽은 뒤로 흐른 상황이었거든요. 예, 놓쳤어요 여기. 예, 근데 이제 트루너 선수가 계속 쑤시고 있으니까 듀바 입장에서는 여기 퍽이 있나 보다 해서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미 저쪽에서 돌아 나오고 있었던 거죠. 퍽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크레인즈의 운이 좀 따르는 장면이었던 거고 그 불안함이 표출이 됐던 게 결국에는 역전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죠. 그리고 연장에서 3대3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즈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빠르고 정말 워낙 이제 무빙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격을 당했던 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인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원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던 두 경기였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팀이 유리한 점은 첫 경기에 안 좋았던 그리고 안 됐던 장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홈팀에서는 더 있다라는 게 2차전에서 그대로 여실히 나왔었고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냥 크레인즈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 내용들을 펼쳐냈었고 1차전 때 당연히 승리를 가져와야 됐던 그런 결과를 2차전에 확실히 보여줬었고 두 선수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두 경기 5포인트를 기록한 오세훈 선수. 저는 이제 오세훈 선수 2차전 끝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두 경기 5포인트 했고 1차전 때 아쉬운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1골 1도움 올렸고 2차전에 3도움 했으면은 김상욱도 5포인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세훈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 첫 경기에 그 자신이 이제 그 딜레이드 페널티를 범했던 장면이 계속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서 미뤄왔던 권태환 주장을 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됐었고요. 네, 이날 2차전 끝나고 주장 권태환 선수도 이번 시리즈 복귀했잖아요. 네, 복귀해서 두 경기 도움 2개 올렸는데 뭐 존재감은 2도움 이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권태환 선수가 이꼬꼬의 그 팀의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서는 권태환의 리더십이 두 경기에 확실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뤄왔던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오세환 선수는 이번 오지전에서 뭔가 또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 미뤄왔던 인터뷰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었던 선수는 저는 가하무라 카즈키 선수였습니다. 뭐 한라전 때도 뭐 이따금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 크레인즈전에서 정말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활용한 압박감 있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첫 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신의 장기의 연장선에서 나왔던 골이기도 했었고 이 선수가 드디어 이제 아시아리그에서 눈을 뜨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2차전에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다음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좋은 공격 옵션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세안 스테차프의 조합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지이글스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성향의 팀이긴 한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하이원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1차전 그런 충격적인 패배 후에 2차전 경기 승패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1차전 그렇게 내주고 분위기 다운되고 만약에 두 번째 경기까지 내주면 이거 5연패 이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원이 시즌 초반에 참 좋은 일정의 조건을 갖고 시작했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려워지겠는데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2차전의 그 승리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팀이라는 게 한번 그렇게 전날에 그런 패배를 한번 당하고 그 다음날에 그걸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면서 이기는 결과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팀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하이원이 지난 시즌하고 좀 달라졌구나 2차전 승리를 보고 그런 걸 또 느꼈고 또 계속해서 기대감을 올 시즌 이어갈 수 있게 된 그런 2차전의 승리였던 것 같아요. 아쉬운 패배가 큰 데미지로 올 수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키고 완충했던 거는 권태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장 권태환 선수 인터뷰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다면 보시고요. 권태환 선수 하면 뭐 하이원 최고 프랜차이즈 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하이원에서 데뷔해서 지금 하이원에서만 11년째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골 포인트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이원에서는. 예. 뭐 하이원에서만 352경기를 출장한 선수인데 또 팀에 대한 그런 생각, 주장으로서의 생각, 올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줬어요. 이제 뭐 리더십도 상당히 있는 선수고 무엇보다 이제 빙판 위에서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오랜만에 인터뷰를 봐서 좋았네요. 예,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지금 안양알라의 김원중 선수, 그다음에 대면킬러의 이용준 선수, 하이원 권태환 선수 다 동년배거든요. 예. 35 우리나라 나이로. 예, 이 선수들이 이렇게 팀에서 리딩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 선수들이 잘 따라 보고 배웠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이날 경기를 통해서도 맞고 그 전에 한라전에서는 김원중 선수 플레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한편으로는 좀 30대 중반의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린 선수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또래 아닙니까? 그래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박희준 PD님이 나이에 관련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뭐랄까,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네, 의지가 많이 되고 또 기특하잖아요. 네. 세 선수가 사실 공통점으로 해당되는 게 활동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용준 선수도 그렇고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렇죠. 뭐 김원중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빠르고요. 이런 부분이 빨라요. 상당히 이제 충분히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감이 될 만한 부분이죠. 네. 자, 인터뷰 챙겨 보시면 좋을 것 인터뷰 같습니다. 한번 보게끔 하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10월 9일) (10월 10일) 주중에 인천에서 대면킬러 웨일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이 2연전을 막 마치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네요. 10월 9일 한글날 대면킬러 웨일즈의 올 시즌 홈 개막전이었습니다. 크레인즈 선제골, 그리고 곧바로 프롤로프 선수 동점골 1대1, 그리고 대명이 3피리어드에 이제 김영겸 선수의 역전골이 나왔어요. 근데 또 바로 동점골을 허용했고 연장으로 갔는데 연장 57초 남겨놓고 우에노 히로키 선수의 골든골. 크레인즈가 역전의 역전, 재역전승을 가져갔던 1차전이었습니다. 슈팅수도 33대 33 똑같았던 경기였고요. 드류 맥킨타이어 그리고 대명은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 출장을 했었고, 크레인즈가 올 시즌 세 번째 연장이었는데 또 세 번 다 승리를 가져가는 결과였어요. 프롤로프 시즌 3호 골, 김영겸 시즌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참 아쉬운 패배인데 그래도 인터뷰를 진행했더라고요. 대면킬러 웨일즈 김영겸 선수 1차전 끝나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3피리어드 역전골. 대명은 이기든 지든 무조건 인터뷰를 해보려고요. 아, 그렇습니까? 뭐 지난 뭐 창단 때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생팀의 성장 과정이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겼을 때도 그렇지만 질 때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또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또 지켜보기 위해서 다른 팀들도 진 게임 때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또 분위기상 눈치껏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대명은 일단은 다 하는 걸로, 일단은 뭐 이현준 GM과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성장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겸 선수 인터뷰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김영겸 선수의 역전골, 황주현 선수의 이 패스가 또 기가 막혔어요. 황주현 선수 부상 복귀 후에 첫 포인트로 기록됐던 패스였는데 부상을 완전히 털어냈다라는 걸 증명하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시였죠. 네, 그리고 이용준 선수도 이제 프롤로프 선수 동점골 때 도움을 기록했는데 대명 입단 후 첫 포인트 기록이 됐어요. 대명이 한 2천여 명 관중이 왔는데 홈 개막전 최다 관중이었대요. 너무나 아쉬운 패배로 끝나서 참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결과였어요. 크레인즈전 11전 전패가 이어졌던 1차전이었습니다. 다음날 10월 10일 수요일에 2차전이 이어졌는데 거의 한 3피리어드 중반까지 50분 동안 0대0으로 쭉 갔어요. 3피리어드 중반에 대명이 파워플레이 기회였는데 이게 오히려 실수 한 번이 그냥 바로 역습을 맞으면서 나카지마 쇼고 선수의 쇼텐디드 골. 이게 결국 이
날 경기 결승골 유일한 골이었어요. 1대0 크레인지가 한 골차 승리를 또 가져갔습니다. 맥킨타이어 선수 23세이브, 올 시즌 두 번째 셧아웃 했고요. 이바노프 골리 35세이브 1실점. 이날도 좋았는데 결과가 아쉽네요. 나카지마 쇼고 선수 시즌 3호 골 기록했는데 하이원 1차전 연장 골든골에 이어서 인상적인 결승골 연속해서 기록을 했어요. 대명이 날 6번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있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오히려 쇼트핸디드 골을 내주고 패배를 기록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2연전 1승 1연장승 승점 5점 크레인즈 위닝 시리즈. 대명 킬러웨이즈의 이 크레인즈전 사상 첫 승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12전 전패 12연패가 이어졌네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웨일즈 입장에서 사실 너무 아까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네요. 스위프트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부진합니다. 이 정도로 부진할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번 2연전 다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 두 경기에서 패배에 좀 큰 기여를 한 선수예요. 이제 좀 조금 더 빠르게 풀어주면 좋은 부분에서 조금 패스를 가져가는 좀 의문적인 선택을 하다가 그 패스가 잘리면서 역습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실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차례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활동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거 부분은 뭐 테스티드 선수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도 팀에 크게 도움이 안 됐고 그리고 크레인즈가 좀 이 스위프트 조련을 할 줄 압니다. 이게 살짝 긁으면서 경기 중에 크게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크레인지가 굉장히 노련한 경기 운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바노프 선수가 이렇게까지 더 해주는데 사실 2대1 찬스, 3대1 찬스, 브레이크어웨이 찬스 진짜 1, 2차전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막아줬어요. 사실상 4실점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다 막아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막아주면은 사실 팀이 이겨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 경기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공격 기여도 부분은 안 좋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스즈키 라인도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올 시즌은. 사실 작년의 부분에서 팀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대처를 하는 연구를 해왔겠죠. 멀리 스즈키가 지금 7경기에 두 선수 다 한 골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좋았던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안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새롭게 야심차게 영입을 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롤로프, 스위프트, 테스티 선수도 마찬가지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큰 기대 안 했던 드니나 이바노프 선수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도 사실 사람 생각대로 다 가는 일이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대명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그림으로 풀어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파넴 선수는 지금 당장 복귀했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었고 다만 2차전에서 대명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멀리 선수의 슛이 그 전에 네트가 빠지면서 이게 골이로 인정이 안 됐던 부분. 결과적으로 이 골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승점을 따는데 실패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명 입장에서는 아쉬웠고요. 근데 대명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크레인즈의 그 공격력을 효율적으로 막아낸 이제 하이원처럼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기를 참 잘 활용을 했던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차전에서 2피리어드 슈팅이 20개나 쐈습니다. 예. 요거는 블레이즈전에서의 완전히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블레이즈는 한 피리어드에 27개 슛을 쏜 피리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치는 경 물론 대명이 정말 잘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왔고 특히 클러치 같은 정말 한 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2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파워플레이 골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역전골 자체도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만들어냈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결승골을 나카지마 쇼고쿠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풀릴 라인이 너무 많아요. 크레인즈 같은 입장에서. 이건 막는 팀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제 머리 아픈 일이 없고요. 사실 이제 4경기를 봤을 때 전 좀 드루 맥킨타이어 선수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주 기대 걸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2차전은 진짜 잘했어요. 이 선수가 막 2번 저글링 한 퍽도 그냥 잡아내고 정말 이용준 선수의 그
슛. 아 이용준 선수 전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런 그게 안 걸 들어가더라고요. 막아내는 이런 장면까지도 맥킨타이어 선수도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 1차전도 31세이브 21점 승리면 상당히 좋은 골리로서는 좋은 기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한라전을 앞두고 이런 주전골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체는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다가 승점 5점까지 챙겼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대명 입장에서는 사실 두 경기를 잡아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고 이 좋지 못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공격수들의 이제 좀 부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예, 이현석 기자님이 이제 대명 좋게 얘기해 주려고 마지막에 이제 잡아도 안 이상한 경기였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서비스용이고요. 생각이 좀 다르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점이 적었다는 부분에서 이런 그렇죠. 수비는 굉장히 잘했죠. 둘째 날 1대0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쇼텐디드 상황 2대1 찬스가 나는데 그때는 공격수 4명에 수비수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그죠. 그런 거였고 나머지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비 부분에서는 칭찬할 만한데 문제는 이제 공격에서 안 풀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경기 다 잡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공격을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겨?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바노프가 혼자 막 생고생하면서 막고 뭘 해도 공격에서 안 풀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라는 두 경기 내내였고 이제 중계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이제 공격 포인트의 분포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보니까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 2라인, 3라인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3라인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 4라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4라인이 일을 냈었죠. 두 경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솔키 위원님 그러니까 키플레이어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솔키 위원님이 우에노 히로키는 꼭 키플레이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1차전에서 우에노 히로키가 또 일을 냈죠. 그래서 이번 시즌 내내 우에노 히로키가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항상 중요할 때마다 일을 내는 또 선수다 보니까 그게 좀 1차전에 나왔던 것 같고요.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항상 아쉬움이 짙게 묻어나는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지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재기량을 찾겠다라는 기대감은 아니었거든요. 스위프트가 그래도 막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팀과 맞춰가려고 하나보다라는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지.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 올라왔습니다라는 그 기대감은 아니었어서 언제 올라오나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걸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2연전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맨멀리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벌써요? 시즌 초반인데?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그만큼 아이스 타임의 비중이 높다라는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가장 큰 형인데 이 형한테 아이스타임 비중이 이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는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못 따라주고 있다라는 게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 선수 그다음에 기아 선수들의 활약도가 가장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명킬러 웨즈가.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도. 다른 팀들은 지금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다 소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팀을. 지금 여기는 이제 이바노프가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오히려 국내 선수도 이봉진 선수라든가 김연김, 황두현 선수, 이용준 선수 국내 선수들이 더 눈에 띄는 장면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이번에 또 김연겸, 황두현 선수가 또 골을 만들기도 했고. 아이스 타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이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뭐 라인 변화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구성하는 그리고 상대를 상대하는 방법들이 변화하고 있듯이 대명도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안타까운 중계를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2차전 2피리어드 막판에 이용준 선수의 찬스는 저도 이제 다 들어갔다 하고 이제 만세 부르려고 했었는데 맥킨타이어가 그걸 막아내네요. 그래서 안타까웠고
글쎄요. 대명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하이원의 걱정이 더 많았었는데 하이원은 좀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대명은 지금 걱정거리가 점점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서 잘못하면 이거 다음 주에 할라 이거 못하고 그리고 일본 원정 가는데 일본은 또 상대가 지금 상승 타고 아이스벅스. 있는 아이스벅스와 또 프리블레이즈. 항상 상대 전적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블레이즈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연패 빠지거든요. 이거 수습 못하면은. 그래서 지금 열흘의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빨리 수습이 되고 대처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대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저조한 득점력입니다. 현재 7경기 했는데 10득점 11실점. 야 7경기에 11실점. 좋아요. 최소 실점인데 이 최소 실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 득점 팀이죠. 결국 승률 5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7경기에 10골.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외국인 공격수들이 너무 부진하고 맨머리, 스키우타,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비아 선수들 마찬가지. 뭐 지난 시즌에 수비수 중에 리그 최다 포인트 선수였던 김혁 선수도 7경기 0포인트 지금 가세가 안 되고 있고 브레판에 뭐 이번에 첫 출장했는데 역시 몸 상태가 아직은 뭐 감각이 아직은 정상은 아니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찾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 0점 조절이 아직 안 된 듯한. 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골을 뽑아내는 위치에는 가 있고 거기에서 익숙한 장면들의 슈팅 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퍽은 빗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0점 조절이 아직 안 됐구나.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프롤로프 이용준 선수와 함께 이제 배치가 됐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골이 안 터집니다. 3골 이상 못 넣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3골 이상 넣으면 이기는데. 지금 뭐 실점으로는 한 경기 2골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실점으로 끊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계 때도 오소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이바노프 콜리가 지금 평균 실점이 1점대란 말이에요. 2골 이상 넣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소리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돌파구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무엇보다 파워플레이에서 좀 빠르게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그래도 파워플레이 라인은 좀 고정으로 계속 기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프롤로프, 부진 3인방이 또 다 포함이 돼 있네요. 좀 공교롭게도. 프롤로프, 스위프트, 테스트위드 이렇게 하고 뭐 멀리 선수를 쓰고 포인트 포지션에 드니를 쓰는데 파워플레이에서 사실 이 정도 자원이면은 충분히 득점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슛을 가져가도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프롤로프 선수가 뭐 그 서클에서 잡았을 때 그대로 원타임으로 연결하면 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패스를 노려서 좀 더 완벽한 오픈 넷 찬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패스가 끊겨서 또 클리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스위프트 선수가 숏핸디드 골을 허용한 그 장면 그래서 패스 슛을 가져갔으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장면에서 또 이 살짝 비욘드 백 패스 살짝 이런 거 노리다가 2엘 찬스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게 좀 파워플레이에서 너무 많이 느껴져요. 사실 슈팅력이 없는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완벽하게 가져가서 만드는 아니면 그냥 살짝 슛을 붙여서 골대로 붙인 다음에 리바운드를 노리는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프로오프, 스위프트, 뭐 파네 이렇게 한 번 빵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은 좀 이길 경기를 잡을 만한 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대명의 크레인즈전 사상 첫 승의 기회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1월에 내년 1월 가죠. 쿠시로 2연전. 네. 더 어려워지네요. 12전 전패인데 이거 올 시즌에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예정입니다. 제3회 네 번째 편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저희 뭐 유튜브, 페이스북에 네. 영상 계속 VOD 올라오고 있는데 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리뷰는 일단 이번 주말에 있을 할라 크레인즈 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리뷰하게 됐네요. 네. 크레인즈의 한국 원정 6연전을 한꺼번에 이제 보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일단 포커스는 크레인즈에 좀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안양 한라와 크레인즈가 승점 1점 차. 2강 체제가 좀 더 굳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이원 오지이글스가 7, 8위에 있는데 경기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중위권 도약 가능성은 충분한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경기들이 이어져요.
어떤 경기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월 11일, 10월 12일 목요일 금요일에 고양에서 하이원과 오지글스의 2연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9월에 원래 잡혔었는데 연기된 일정이죠. 지난 시즌 치열했네요. 승점 7점 오지글스 근소한 우세였고 고양 2연전에서는 하이원이 2번 다 연장 가서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하이원이 크레인지전 2번째 경기 잡고 연패 끊었고 분위기 전환했고 근데 오지글스는 또 홈에서 개막 2연전이었는데 아이스벅스한테 졌단 말이죠. 분위기는 좀 달라져 있어요. 양팀 모두 이제 2연전 치르고 3일 휴식 후에 바로 나서는 2연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지가 이제 생각지 못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게 좀 더 심기일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둘 다 1승 1패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지도 이제 니코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잔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크레인지전처럼 하이원이 살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선수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같은 부분에서 좀 오지가 하이원한테는 좀 먹힐 만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좀 더 과감하게 퍽을 갖고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덤프앤체이스 스피드도 상당히 빠른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얼마나 하이원이 대비가 되어 있느냐가 경기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디펜스들의 스피드가 오지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 둘 다 하위권, 최하위권 두 팀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경기 수 대비 승점이 아직 적어서. 예. 뭐 경기 수도 적고 승점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2연전을 통해서 지금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승점 먹으려고. 네. 고향 가서 또 촬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영상 기다려보겠습니다. 안양 한라와 일본 재즈 크레이지 2연전이 10월 13일, 10월 14일 주말에 안양에서 진행됩니다. 승점 1점 차 1, 2위 팀들 요거 좀 초반 빅매치가 성사됐어요. 이번 2연전 후에 과연 선두는 누가 될 것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난 시즌 4경기에서 승점 7점 크레인즈 근소한 우위였고 3번의 역전 승부가 이루어졌던 두 팀도 만나기만 하면 좀 예측하기가 힘든 승부를 최근에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요 시리즈가 기대가 됐는데 저희 온더스포츠가 중계합니다. 10월 13일 5시 경기, 10월 14일 3시 반 경기 중계도 있고 기대가 되는 매치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크레인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크레인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 크레인지의 3, 4라인 자체가 뭐 PD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2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3, 4라인은 어느 팀을 가도 2라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 2라인이 다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깊이를 한라가 가지고 있느냐, 올해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2라인에서 서로 화력전이 되는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3, 4라인에서 조금 더 이제 무게가 크레인지 쪽에 실리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수의 경기력을 대명이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좀 체력적인 우위가 한라가 좀 있긴 한데 근데 한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맥킨타이어가 선수가 5번째, 6번째 이 원정 경기를 혼자 다 소화할까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한라 1위가 걸려있는 싸움이고 네.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맥킨타이어 선수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 유명한 그 야구계 그 있지 않습니까? 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한 경기 정도 이노우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감독이라면 여기 승부수를 띄우는 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체력적인 부담은 똑같다고 봐야죠. 사할린 지금 홈 어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안양한라 매주 지금 이렇게 경기를 치러내고 있어서 또 한라는 다음 주에 또 인천 원정이에요. 그래서 홈앤어웨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정이라고 또 프런트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선수들도 힘들어 할 거고요. 그리고 맷달튼이 2경기 다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맥킨타이어도 2경기 다 나오겠죠. 맷달튼은 당연히 나온다고 보는데 맷달튼이 당연히 나온다고 보면 크레인지도 당연히 맥킨타이어가 나온다고 봐야죠. 혹시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첫 경기에는 이노우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첫 경기를 잡으면 2차전에 또 이노우에?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요. 무조건 맥킨타이어 돌리. 무조건 맥킨타이어 2경기 다 나올 것 같고요. 변수라면 첫 경기에 이노우의 변수. 근데 진짜 제가 감독이라면 여기 승부수를 던질 것 같습니다. 2경기 다 나오는 게 맞고요. 지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우선인 거지 굳이 맥킨타이어 흐름을 끊어가면서 쉬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3, 4라인 크레인지 3, 4라인이 굉장히 상승세기 때문에 지금 안양한라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이 필요한 뭐 이민우 선수라든가 신경민 선수, 강윤석 선수, 뭐 박진규, 이현승, 문국한 2, 3, 4 라인에서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이 얼마만큼 크레인즈를 상대해서 끌어올리느냐가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두 팀 다 총력전 1, 2위 싸움 나올 것 같고요. 관중도 많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더스포츠 생중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일 일요일 15일 월요일에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도우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승점 8점 4경기 사할린 우세였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이 2번 다 이겼어요. 프리블레이즈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참 그동안 어려웠더라고요. 최근 3시즌에서 9경기 1승 8패 8패 중에 7패가 정규 패배였는데 지금 프리블레이즈도 4연패 중인 가운데 이 부담스러운 러시아 원정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할린이 홈 10연전 마지막 일정이 되겠고 일단 한라전 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쉽게 이제 사할린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블레이즈 자체가 굉장히 선수진 깊이가 떨어진 상태고 이전처럼 좀 좋은 느낌을 보여주기에는 그때는 흐름이 좋을 때는 뭐 이토가 잘하든지 아니면 하타가 잘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는 그런 부분도 기강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력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들라인이 시시카노프 선수나 타나카고 선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데 뭐 사할린은 사실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또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요 두 경기는 아무래도 사할린이 좀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못해도 승점 5점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김찬 PD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같은 생각이고요. 골텐딩의 차이가 사할린의 2승으로 예상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샤리가 이사키 계속 이어집니다.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167회 마무리하겠습니다. 168회 다음 녹음은 아마도 10월 16일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날만 아시아리그 국내 경기가 없더라고요. 준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콘텐츠 경기가 많은 만큼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같이 많이 봐주시고 또 의견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